이로인 사람은 절대 귀촌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시골 가서 살려고 그래요. 절대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으면 더 힘들어요. 벌어먹고 살기는 도시가 낫죠. 예, 농촌은 비 오는 날 일이 없어요. 일단 비정기적이에요. 2년 정도는 농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어도 생활비는 2년 정도는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남작의 입터뷰 시간입니다. 농촌 귀농에서 가장 유명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연암대학교 최상은 교수님이십니다. 예, 연암대학교 스마트 원예과의 최상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시골살이 국리소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것들이 거의 일상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국리에서 하고 있죠. 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분은 지현영 변호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연영입니다. 저는 그 기후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그 공익 활동도 하고 입법하는 그 지원도 하면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농촌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어요? 농업 농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 영농형 태양광의 네. 연구를 좀 하고 또 관련 법안 발의하는 과정에도 좀 참여하고 하면서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은 최상은 교수님 모시고 농촌, 귀농, 귀촌 그리고 최상은 교수님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죠. 틀밭식 키친 가든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네. 틀밭식 키친 가든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실 못 들어봤다가 오늘을 위해서 영상을 보고 네. 너무 아름다운 그 가든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우 궁금합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쩌시다가 저 연암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저는 귀농 때문에 연암대 교수가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네, 제가 원래 그 교수라는 옷이 전혀 맞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안 맞아요, 이게. 변호사님 자.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안 같죠? 네. 어, 너무 느낀 맞지 대로 않으세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차려입고 나온 거잖아요, 제가. 저도 한 번은 놀랐습니다. 네. 어디 가서 강연을 하러 갔는데 USB를 꽂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은 분이 저보고 강사님 모실 시간 됐으니 나가라요. 이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사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재는 어디 대학 교수라고 써 있는데 생긴 건 안 그런 거 같고 아래를 위를 보길래 내가 교수라고. 오늘은 교수님 같으십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오늘 제가 지금 씻고 대기업에서 연구원 생활 하시다가 연구원 생활 때 아마도 지금은 착한 농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 예전에는 농약을 만드셨다고. 농약을 만드는 게 그야말로 착한 일이죠.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요즘 착한 농업을 한다고 했죠. 제가 연구단지에서 한 11년간 신농약 연구를 했는데 네. 그때 꽂힌 게 1분의 24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인류의 3분의 1이 저녁밥을 못 먹고 침대로 향하고 있다. 환경에 안전하고 동식물에 덜 위해적인 그러면서 효과가 높은 농약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아플 때 의약 쓰듯이 농업을 할 때 쓰는 게 농약이다. 농약은 곧 독이 아니다. 네. 농약을 사람이 병을 따서 직접 마시지만 마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량, 적법, 적기에 사용하면 농약은 우리가 먹는 개보린과 같다. 농약은 식물의 약인 건가요? 식물의 약이죠. 네. 그래서 보통 식물의학이라고도 하죠. 어떠세요? 수긍이 가세요? 너무 새로운 관점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다분히 정상적인 얘기거든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네. 확 빨려 들어가죠. 네. 여러 학생들이 많이 빨려 약을 들어갔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마셨던 것 같은. 그 약이 그 약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가 귀농을 하게 됐죠. 네. 반농 반업으로. 왜냐하면 그런 신농약 연구를 하다 보니 현장 적응성 실험을 해요. 농촌 현장에 가서. 그때 농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할까? 뭔가 생겼어요. 실험실에서 흰색 가운 입고 벤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라고 해라. 나는 시골로 가겠다 하고 그때 당시에 국내 최초로 신농약을 개발도 했었는데 그걸 하러 다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반농 반업으로
90년대 초에 한 3,800평 오, 빌려서 농사를 졌죠. 꽤 크게 꽤 하셨네요. 컸죠. 우리나라가 0.9헥타르 일대예요. 농가 당신은 대농이 있는데요. 뭐 대농은 아닌데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컸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가보니까 현장에 너무 많은 그런 모순도 있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트로 잠시 나가야 되겠다 하고 무트로 나왔던 거죠. 아산에 그 오래된 농민 조직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끄러워하면서도 소원이 자기 자식들 중에 누군가 농대를 가는 거였어요. 저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때 농촌의 자체적인 후계 인력은 이제 재생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네네. 결국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그 관수로 물을 공급하는 관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귀농에 관심을 갖고 귀농지원센터를 만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연암대를 가서 3월 2일자 발령인데 3월 2일자 2006년 3월 2일에 연암대에 귀농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그걸 맡고 8년 반 귀농지원센터장을 했죠. 네. 아, 귀농지원센터장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6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아마 귀농귀촌이 국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됐었고 성공적이었습니까? 센터장 가시는 거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귀농귀촌에 대해서 되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과 이 일은 누군가 해야 된다라는 게 팽팽하게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결국 이 농촌이라는 게 우리 농업농촌이 팽팽하게 불어있는 풍선 같은 거예요. 거기에 아슬아슬하게 나무젓가락 뾰족뾰족한 것들이 여러 개가 받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잘못하면 뻥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인력이었어요. 인력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농업이 오라고 할 만한 것인가? 정부의 제도나 지원이나 또는 농촌의 여건은 그럴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도전적인 질문 한 개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교수님은 귀촌을 주로 하시잖아요. 귀촌을 주로 강의하시고 귀촌을 주로 장려하시고 귀촌 하시려는 분인데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는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귀촌은 기회입니까? 도전입니까? 아니면 도피입니까? 기회죠. 기회. 네. 변호사님 누구 같으세요? 네. 귀촌 그러면은 저희들은 귀촌 그러면 제 자신 있는 데는 귀촌 같으면 저는 도피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 이런 느낌일 것 같고 교수님은 기회고 저는 도전일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희망적으로 그 결과를 이렇게 내고 싶긴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장애물이 많을 것 같고 제 친구도 오늘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귀농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텃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거기 이제 가족분이 그쪽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도 좀 적응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도전적인 것 같습니다. 수단에서는 도전적이죠. 하지만 저는 왜 기회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네가 너답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저 이렇게 봐요. 모든 귀촌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들 열심히들 살았지만 아마도 1차는 IMF를 지나면서 IMF라는 터널은 무서히 빠져나왔지만 그걸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리다 우리들이 그 속에 내가 있었나? 나는 누구네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어느 회사 과장으로만 살지 않았나? 그 속에 내가 있었나? 라는 물음표를 집단적으로 던진 시기가 아닌가 그게.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한 면에 속해 살지 않고 면과 면 사이에 경계에 서고 싶다. 내가 주인 돼서. 그래서 농사짓고 시골에 가서 사는 게 어렵고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가슴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은 귀농귀촌 네. 누구에게 추천하고
누구에게 말리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은 절대 귀촌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을 한 거의 10년 넘게 해오시면서. 야, 이거 말 잘못하면 완전 앞을 걸리는 건데. 아, 이렇게 우리가 조회수가 좀 나와요. 아, 그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시골 가서 살려고 그래요. 절대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데 시골은 힘든데요. 아무것도 없으면 더 힘들어요. 벌어먹고 살기는 도시가 낫죠. 예, 농촌은 비 오는 날 일이 없어요, 일단. 예, 이런 폭설기에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비정기적이에요. 갑자기 어제 연락 와서 막 일이 있으면 몰려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시골에 살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시골에서 산다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골에 있는 마트는 화장지도 2+1 안 합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거기만 가야 되거든요. 대도시 마트가 싸죠. 저는 궁금한 게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귀농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이럴 때 정말 귀농하실 것 같아요. 귀촌하실 것 같아요. 이러다가. 자격이 되나 좀. 2년 알고 싶어서. 정도는 네. 살 생활비는 가져가야 한다. 아무것도 투자비 없이. 투자비 빼고. 네. 2년 정도는 농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는데 적어도 생활비는 2년 정도는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옛날 인터뷰에서 농촌에 내려간 첫 해엔 절대로 농사 짓지 마라.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저는 이 2+1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한 2년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경제적 기반, 동원할 수 있는 기반 포함해서요. 그리고 내 나이나 체력,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의 특성, 이런 걸 잘 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그 인간적 존엄성 유지 비용은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른바 100세 시대라는데. 근데 농촌에서 돈 벌어서 생활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돈 벌 게 없죠. 그럼요. 아니, 이거 안 까먹으면 다행이죠. 농촌이 농사 지어서 돈 번다는 게 정말 아니요, 힘들죠. 그럼요. 트랙터, 이항기, 콤바인, 저온 저장고 다 있고, 지역에 인맥 있고, 기술 있고, 경험 있는 사람도 어렵다고 막 뻥뻥 나가 떨어지는 판인데, 그거 거의 그렇죠, 다 없다시피 한 사람들이 되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회적, 인간적 존엄성 유지 비용은 벌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한 2년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가서도 덜컥 땅을 사거나 빌리지 말고 1년 정도는 거기에서 이 농사를 시작하면 시작과 동시에 경쟁해요. 주변 사람들하고. 바쁠 때 사람을 끌어다 쓰는 것도 경쟁이고 무슨 뭐 지원 사업이니 뭐니 여러 거 경쟁 아닙니까? 아예 농사 짓지 말고 다른 동네 다른 사람들한테 일도 해주고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 보면 이 동네에서는 또 우리 가족은 이런 게 맞겠다 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한 2년 준비하고 1년은 가서 남의 집 일도 다니고 주변을 좀 잘 살펴본 다음에 해라 뭐 이런 얘기죠. 농촌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와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 인구가 줄어서. 그러니까 도시에 아무나 막 와라. 그런 걸 담는 그릇은 아니거든요. 네. 지역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 농촌 생활에 좀 맞는 사람들이 오는 게 좋은데, 그러자면 저 공부도 많이 해봐야 되고, 뭐 교육은 필수고, 뭐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봐야죠. 교수님 한번 저 농장을 방문하면은 방문 안 해보셨죠? 네네.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너무 이뻐요, 이쁘고 좋습니다. 앞 호수가 쫙 보이는 게 그리고 또 집 앞에는 바로 이렇게 밭이 있는데 거기를 밭을 다 한 500평을 가꾸면은 이게 골병 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틀밭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만한 걸 만들어놨는데 갖가지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틀밭식 가든이란 거에 대해서 요즘 도시에서 가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옥상 농업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 어떤 장점이 좀 농촌 쪽에서 있습니까? 그런 게요. 일단 풀 관리가 쉽고 저기 쪽에 올해는 땅콩을 심고 교대로 심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물도 자기가 필요한 편식을 해요.
근데 한 작물을 거기 한 군데서 계속 심으면 나중에 비료를 보강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비료를 자꾸 주면 인이 있는데도 인을 못 써요. 인 부족해요. 인을 더 넣잖아요. 더 못 써요. 얘들끼리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이렇게 하고 서로 못 잡거든요. 그걸 우리가 불활성태라고 하는데 이 활성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작물을. 윤작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일반 밭에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틀밭은 구획이 돼 있으니까 이게 작물을 바꿀 수도 있고 올해 땅콩 심는 데는 모래를 몇 싹 더 넣었죠. 네. 그게 장점이죠. 물 관리도 쉽고. 틀맛은 생산 농업에는 맞지 않죠. 네. 예. 예, 자기가 텃밭을 한다든지 뭐 주말 농장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주 좋죠. 틀밭은. 일단 통로가 질척거리지 않고 풀도 안 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물 빠짐도 좋고. 말하자면 작년에 제가 이쪽은 참외를 하고 이쪽은 오이를 했거든요. 올해는 바꿨어요. 네. 네, 이게 용이해요. 네, 이게 윤작을 하기가 쉬워요. 어떤 때는 두세 산만 퍼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새우 넣고. 이번에 땅콩 심는 데에는 모래를 좀 더 넣고 고기만. 일반 밭에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위에다가 저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트렐리스라고 하는데 지지대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키우는 거죠. 보통 참외라는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박도. 네. 근데 이렇게 키우니까 수직으로. 수직으로. 네, 그래서 저기가 그 노란 참외로 꽉 차게 열려요. 주렁주렁. 아주 보기도 좋아요. 이게 이게 줄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딱딱이 매주니까. 아하. 마치 뭐 멜론 달듯이. 네, 저는 수박도 다뤄봤어요. 작년에 아하. 몇 개나.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정서적으로도 좀 치유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규모의 농장들이 굉장히 좋겠고 예, 또 예. 아마 농촌에서 삶을 아마 로망으로 꿈꾸시는 분들이 있는데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귀농을 하려 그러면 농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님은 농지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SNS에 이제 불만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어떤 점이 불만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귀농도 그렇고 귀촌이 결국 생활인구를 늘리는 대안이지 않습니까? 네. 거주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귀촌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앞에 장벽 같은 게 딱 있는 게 농지법이에요. 네. 귀촌한 사람들도 엊그제 통계를 보면 사실은 그 뒤에 그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는 귀촌했다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 통계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미도 그랬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정착 확률이 높아요. 오자마자 덜컥 농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귀촌하려고 왔던 거예요. 실제로 무슨 전략도 아니고 와서 보니까 이거 하면 괜찮겠는데 서두르지 않고 거기에 맞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정착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2+1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귀농하는 청년들한테도 장벽이 있고 귀촌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큰 장벽이 되는 게 농지법이에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사만 지어서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청년들이 와서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농산업 형태를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카페를 할 수도 있고 농촌 펜션을 할 수도 있고 뭐 가공을 할 수도 있고 체험농장, 치유농장, 뭐 교육농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체험농장, 치유농장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막 정책적으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에 계획관리 지역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체험 온 사람들이 전부 공수부대 출신도 아닌데 하늘에서 낙하합니까?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 못 해요. 농지에 야자수 매트만 깔아도 불법, 쇠석을 해도 불법. 어떻게 주차를 해요? 그런데 치유농장은 자꾸 하래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농을 규모화해서 하는 잘 정리된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농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 50%, 곡물 자급률 2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올려야죠. 한 나라가 자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갈 수는 없겠지만 만들어가는 점을 지향해서 가야죠. 하지만 절대 영농 분리지역, 한계농지 이런 데는 과감하게 이제 30년 된 농지법의 족쇄를 풀어서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체험농장도 하고 치유농업도 해야 되고 교육농장도 하고
무슨 농촌 카페도 해서 사람들 오게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귀촌한 사람들 봐요. 귀촌한 사람들이 나는 배추 사다 먹고 싶어요. 안 돼. 잔디 심지 말고 배추 심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사서 지금 도시민도 농지에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사서 일부는 대지 전환을 해서 당연히 집을 짓겠지만 나머지 땅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싶어서 시골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안 돼. 배추 심어. 콩 심어. 아, 나 그거 사다 먹을게요. 농민들이 생산한 거. 안 돼, 안 돼. 잔말 말어. 그것이 아니면 너 벌금 나가. 농주 환원 명령이 막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뭘 지원해달라고도 안 해요. 그 스레트집 막 이런 양철집 찌그러지는 경관도 안 좋고 위험한 것을 자기가 사서 보기 좋게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가드너가 돼서 자기가 농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자기 집을 꾸미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그 마을이 이뻐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꽃 사다, 자기가 나무 사다 심으면서 이거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돈 내고 제발 하게만 해줘 이러는데 안 된다고 다 뽑아. 잔디 걷어, 배추 심어. 이거 바꿔야 돼요. 그 농지법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것이 반농 정책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을에 사람들이 늘어나야 저 보건소가 안 없어진다니까요. 편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많아야 그 정부도 지자체도 거기에 뭐 지원도 가는 거고 도로가 무너져도 빨리 보수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와서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농번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손도 돕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농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 농지를 보존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농지를 보존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농지는 보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농지가 산단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아파트나 이런 형태로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존하고 오히려 아무리 잘해도 비탈지인데 쪼가리 땅 이런 쪽을 우리가 조건분리 한계농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데는 신이 내려와서 농사를 져도 맞출 수가 없어요. 마치 남의 다랑이논 같은 경우를 연상해보면 알 수 있죠. 동네에 있는 짜투리 땅들이 그런 거거든요. 네, 거기는 과감하게 풀어서 누군가가 자기 돈 가지고 와서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게 해줘야죠. 네, 그래서 농지법은 정말로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농촌 활력화에 중요한 역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그 안에 그 농촌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서 일해서 인건비도 받을 수 있고 자기들이 생산한 1차 산물을 거기다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농업계도 농업이 흥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인력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네. 농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 농촌이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늘어와야 되고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아, 농업계가 정말 대전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구나. 농지법은 이제 이 부분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다른 관점에서 농지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도 많고 이미 오래된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라 가지고 농업계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어가지고요. 교수님은 또 하나 그 농업인 면회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도 가끔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농산물이 예를 들어 갑자기 봄 가뭄이 있을 때 감자가 금자될 때는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뭐 갈아엎잖아요. 양파도 갈아엎고 항상 남죠. 뭐 남죠. 항상 남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개인 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예요? 개인 택시를 무한대로 내주면 거기 다 망하니까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서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는 거잖아요. 농업인 면허제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걸로 생계를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면허심을 다시 봐서 너 면허 안 줘. 이렇게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새로 농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제도를 적용할 수 있죠. 아니, 난 괜찮아. 그런 거 안 해. 내가 내 농사 진다는데 내 땅에서 하라는 거죠. 하지만 정부 지원은 없는 거죠. 무면허자니까. 예. 그럼 작물별로 이렇게 면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파가 1년에
총 수급량이 얼마가 필요하다. 사과가 얼마큼 필요하다. 그럴 때 부족한 만큼만 면허를 내줘야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면허를 받으려면 이른바 청년창업농 지금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엄청 면접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래서 까다롭게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나대로예요. 이 친구가 양파를 써내든 사과를 써내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잘할 수 있겠어? 태도가 좋은가? 뭐 자금 될 수 있어? 뭐 거의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전체 수급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가 잘 되는 주산지에는 사과 전체 국가 면허 수량 중에 주산지에 사과 면허를 좀 더 주고 무안이나 이런 데는 양파 면허를 더 줄 수 있겠죠. 예, 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면허를 받으려면 사전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내가 양파하겠습니다 해서 내 10중 8구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양파로 청년 창업농이 되고 싶으면 적어도 양파 농가에 가서 뭐 일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죠. 그리고 증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면허학원 다닌 거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파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안다니까요. 야, 우리 지역에서는 배는 안 되겠네. 다른 지역은 하루에 5,000장씩 씌운다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안 씌워봐서 1,000장 씌우는데 안 되겠네. 이 상추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재배는 아무 데서나 되지만 담아내는 게 무슨 양촌 같은 데는 거의 신의 손에 스피드로 딱 그 크기만 담아내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잖아.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지역이 결정됐으면 그 지역의 어떤 특화된 품목 우선으로 가고 품목이 결정됐으면 그 품목이 특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 자기가 가진 경제적 기반의 범위 내에서의 가족경영 규모의 면적 얼마큼인가 그 조달할 수 있는가도 보고 자기 나이나 체력 보고 또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오이농사 같은 경우 엊그제도 오이농가를 갔다 왔는데요. 4시 반에 따요. 오이를. 그러면 그 전날 딸 때까지 따는 거 4시 반에 따는 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출하하는 데다 짐 실어다 주고 와서는 하엽증을 막 다 따내야 돼요. 이파리를. 안 그러면 녹균병, 탄저병 막 창궐을 해버려요. 그럼 맨 밑에 줄기만 남겨놓고 위에서 줄을 전부 내려야 돼요. 오이 하우스가 7동이 200평 하우스 7동이 가족경영 규모인데 7동 안에 6줄 심거든요. 6줄 안에 36cm 간격으로 쭉 심어요. 그걸 전부 내려야 돼요. 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이가 왜 오이인지 아세요? 변호사님? 52세가 지나고 나서 시작하면 죽는다. 그래서 오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이 농사는 돈이 사과 농사보다 별로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오이 덕헉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내 나이나 체력이 그게 되느냐를 봐야죠. 사과 농사는 땅을 평당 10만 원에 샀다고 쳐요. 사과라는 게 어느 정도 경사진 땅에 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지게를 전해줄 수 없거든요. 경사가 너무 많이 져 있으면요. 수확해 오다가 한번 잘못 삐끗하면 자기가 국내 최초로 사과향에 갇혀서 사과장을 치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사과나무 심고, 이게 암거배수도 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 묘목이 한 주에 2만 원 하거든요? 그럼 뭐 친구들한테 여기서 단톡방에 막 올려요. 나 사과 농사 질 건데, 니네 사과 먹고 시버리지 마. 뭐 이렇게 해서 사과씨 모아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암거배수 해야 돼요. 지주대 해야 돼요. 그럼 평당 5만 원이에요. 엄청 싸게 했을 때. 예, 그럼 3,000평이 가족경영 규모인데 그 1억 5천이에요. 땅을 10만 원씩, 그건 개마고원에나 있는 거거든요. 10만 원짜리 사과 가져온 땅은 사실은. 국내에 어려워요. 10만 원씩만 해도 3억이에요. 그럼 여기 4억 5천이면 청창농 5억을 받았다고 쳐도 이제 5천 남은 거예요. 저온저장기, 선별기, 고설장갑기, 온갖 가면요. 7억 4,300이 들어가요, 지금. 최저. 인건비, 농약 이런 거 빼고. 근데 사과는 평당 순수익이 10,000원이거든요. 그럼 3천만 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7억 4,300 중에 이건 텐트에서 할 때 얘기예요. 지가에 지면 1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도 자기가 따져봐야죠. 자기의 경제적 기반 이런 부분들이 되는지. 내가 가진 경제적 기반, 내 나이나 체력, 내가 하려고 하는 지역의 특성 이런 거 고려해서 나한테 맞나. 농촌이 급격하게 고령화 공동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대안으로 뭐 귀촌, 아마 교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귀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농촌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뭐 좋게 말하면 가장 오래된 미래죠.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진 않죠. 농업이라는 산업은. 하지만 지금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우리가 유엔 보고서 보면 2100년까지 3,722만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뭐 출산율 0.6대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모든 농산물이 남아돌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농산물 소비량은 줄죠. 지금보다 더. 예. 고령화는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고령화가 되면 농산물 소비량은 줄죠. 네. 안 뭐 먹고 나이 먹고 할 일 없다고 집에서 앉아서 계속 먹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준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살아생전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시장 개방은 날로 증가하겠죠. 대형마트에 가면 과일의 50% 정도가 수입과일 아닙니까? 냉동실 보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공급량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팜을 대표적으로 해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 농산물 생산량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공급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량은 줄고 공급량은 늘어나는 이런 프레임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귀촌주의자는 아닌데 부모가 영농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녀들이 다 합이 될 때 사실은 예전처럼 부모가 농사 짓는데 어느 자식이 와서 농사 짓는다고 그 자식 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다면 농업은 진짜 괜찮죠. 할만하죠. 그 정도면. 옛날에야 뭐 쌀미자가 이 8자에 가운데 10자 넣은 게 88일 나가서 일해야 거둘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8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예. 돈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한 5만 평 정도 해야 돼요. 규모죠, 규모. 예.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야죠. 예. 그래서 나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1차 생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 아, 많이 힘들어졌죠. 굳이 한다면 그 1차 산업 또 해도 되고 1차 산업 산물을 가지고 2, 3차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그 안에서 경쟁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예, 부가가치로 만들어내고 가능하다면 그것들이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임금을 주든지 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하든지 1차 산업으로 지역 1차 산업으로 순환되는 형태 우리가 그걸 6차 산업이라고 하죠. 예. 제가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이 3번인가 바뀔 때까지 정부의 6차 산업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런 식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불충실해요. 정책도 제도도 현장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가공하는 거야? 체험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진정한 6차 산업의 의미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이 내지는 새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6차 산업 현장을 저도 굉장히 많이 다녀봤었거든요. 많이 다녀보면서 느꼈던 거, 변호사님 가보셨어요? 오케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한 사례를 이제 듣고 예, 그런 사례가 좀 우리 국내에서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어떤 사례였어요? 그 일본에서 이제 영농형 태양광 기반으로 영농. 예, 이렇게 아리백 된장, 아리백 맥주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기업에 판매하는 그런 사례였는데 그때 거기서 6차 산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것도 새로운 사례네요. 네. 저는 6차 산업 현장 가보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 곳으로 가봤잖아요. 저도 가보면서 느꼈던 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은 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규모가 되려 그러면 또 주변 농가들도 좀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임시적으로 고용을 하고. 근데 좀 작게 하는 곳들은 좀 힘들다 이런 느낌. 그것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가 이런 걸 좀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죠. 하지만 그 분야야말로 오히려 농지를 확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규모를 한다는 얘기는 공장식으로 찍어낸다는 것도 전제될 수 있고 그러면 햇삽 받아야 되고 기기 설비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그 토지에 대한 용도 문제까지 굉장히 커요. 저는 6차 산업을 한다? 사실은 1차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자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자두라는 게 비 많이 올 때 나오거든요. 장마 때. 올해 장마가 짧아서 그렇지 지금 막 자두 나올 때 아닙니까? 그러면 마트에 가서 자두를 사 먹으면 2번 중에 1명은 버려야 돼요. 껍질은 시고 안에는 물탱이에요.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남의 여자 별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자두만 맛있으면 좋겠는데 오면은 막 버려야 돼요. 자두 참 어려운 과일이죠. 나 진짜 자두에 막 진짜 막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화순의 한 농가가 있어요. 그분은 상품이 아니면 시장에 내지 않아요. 예, 그래 그분 자두 먹으면 100%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딱 봐서도 그렇잖아요. 어깨 생겼잖아요. 그래도 자두가 시장에 얼마인데 저 사람께 얼마냐는 신경도 안 씁니다. 맛있는 자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가공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1차 산물이잖아요. 그 사람 자두는 자두만 가지고 있어도 100% 직거래 하거든요. 네. 얼마든지 먹고 살죠. 네. 예. 내지는 그 해남에 된장을 담그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공시된 매출액이 1년에 4억이 넘어요. 오. 공시된. 네. 예, 된장 팔아요. 네. 그런데 그분 된장은 정말로 다른 된장 먹기 어렵다니까요. 오. 더군다나 우리가 무슨 이른바 뭐 GMO에 대한 논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콩 자급률 네. 30%대 아닙니까? 네. 옥수 자급률 한 자릿수 아닙니까? 네. 밀 자급률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먹는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 대부분은 우리가 GMO 농산물 표시를 가공품 못하니까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은 100% 국산 원료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맛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종업원 한 명인데 매출 4억이 넘어요. 매년. 내가 그 집 가서 하루 잡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종업원 한 명이 남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집 된장은 이런 데 웃으면 안 돼요. 아니 그 집 된장은 정말로 한번 알면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름을 믿음이 꼭- 가요. 오. 네. 끝나고 나서 네, 먼저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나서 받아 적어야 될 것 자두랑,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제가 볼 때 자신만의 고유함이죠. 네. 그래서 청년들 특히 뭐 SNS 막 하면 안 돼요. SNS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존의 가락동 시장 가서 파는 건 크기, 모양, 색택에 따라서 그날 시세대로 매겨져 오는 거지 누가 생산했나 알 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가치의 농업은 그 가치를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때 알리는 수단으로서 SNS인데 이거 자기 가치도 없고 품질도 안 좋은데 막 SNS 올리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거기에 이른바 낚여서 한번 사 먹잖아요. 다음부터 그 집 것만 피하고 보죠.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닌데 막 온라인 하고 그러면 될 줄 알고 거기에 막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지치는 청년들을 많이 봐요. 이게 2+1이라니까요. 가기 전에 2년 정도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는 덜컥 시작하지 말고 1년 정도 상태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맨날 2+1 네. 맨날 이게 판촉 사원 이렇게 하고 계시죠. 난 2+1에 한해진 사람이에요. 시골 가서 살아보니까 어지간한 거 마트에서 2+1이 없고 또 2+1 개념도 없이 와가지고 교수님 어떡해요. 다시 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져온 거 다 썼는데 주변에 신뢰도 잃었는데 빈술에 끌고 막다른 골목에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3분의 2는 넘을 것 같은데요. 엄청 치밀해야겠네요. 만약에 귀촌하고 싶거나 농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텃밭 교육부터 한번 하면서 농촌의 삶에 대해 좀 친해지는 것 13주 동안 전원생활도 맛보면서 이러면 좋지 않을까. 홈쇼핑 느낌이 막 나네요. 변호사님 오늘 농업 현실에서 들으니까 현안에 대해서 네. 들으니까 희망이 좀 찾으셨어요? 희망보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각오가 좀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음가짐도 그렇고 또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게 여러 가지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기술도 익혀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이란 게 정말 고민할 게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기후변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잖아요. 정말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농업계에 큰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정부기관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어려운 농촌 현실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같은 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최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니면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